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무드로 좀 접어들면서 이제 월가는 관세 바운스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로 인해 저평가를 심하게 당했던 종목들이 다시 본래의 본인들의 몸값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CNBC는 그 대표 종목 중에 하나로 파이브 빌로우를 꼽았습니다. 미국의 청소년 대상 소매 체인인데요. 보시다시피 장난감이라든지 게임기, 스포츠용품,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파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트박스? 그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미국에서는요, 아이들을 위한 홈굿즈, 아이들을 위한 홈디포 이런 별칭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직관적인 브랜드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가격대는 철저하게 1에서 5달러대 수준인 게 특징인 곳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드러나듯이 파이빌로우는 전체 상품의 약 80%를 중국 등 해외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관세 파동의 영향을 말 그대로 온몸으로 받았는데요. 4월 3일 미국 정부의 새로운 관세 발표 이후에 파이빌로우의 주가는 하루 만에 약 25% 수직 낙하를 했습니다. 이후에 52주 신저가까지 찍으면서 바닥을 파고 들어갔죠. 하지만 지난 5월 12일 미국과 중국 간의 90일간 관세 유예 합의 발표 이후에 파이빌로우의 주가는 반대로 또 급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극단적인 변동성이 발생한 상황인데요. 주저앉았던 것만큼 그 이상의 추진력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을지 한번 저랑 같이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죠. 파이빌로우가 되게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즘에 가장 핫한 아이템들을 이렇게 선점을 해서 이 큐레이션을 하는 게 그들의 능력이거든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스티치 시리즈들이 굉장히 굿즈들이 많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영화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모자부터 시작해서 뭐 팔찌, 뭐 머리끈 등등해서 엄청 많이 팔고 있어요. 실제로 2017년 때 피제 스피너라고 해가지고 손가락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틱틱틱 돌리는 스트레스 푸는 그런 이제 장난감이라고 봐야겠죠. 피제 스피너가 좀 이제 온라인에서 회자가 되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갖고 와서 팔았었는데 그때 이 파이브빌로우 매출이 엄청 급상승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이 핫한 유행에 따라가는 아이템도 중요하고 이렇게 귀시점에 가장 사람들이 와서 뭘 사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큐레이션해서 파는 것도 이 파이브빌로우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상품 구성이에요. 비슷하게 달러 제너럴이라든지 뭐 달러트리 같은 달러숍들은 거의 항상 들어가면은 뭐 제품 배열이 똑같거든요. 그냥 늘 콜라 있는 자리에 콜라 있고 그냥 과자 있는 자리에 과자 있고. 근데 파이빌로우는 이 시즌마다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 달라집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물놀이 시즌이 슬슬 다가오니까 물놀이 용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튜브들 보면 기본 튜브들 다 5달러예요. 이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음료 놓을 수 있는 공기 튜브라든지, 그리고 디자인들이 딱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종류의 독특한 튜브들을 많이 팔고 있죠. 그 시즌에 아이들이 사기 좋아할 만한 그런 물품들을 파는데 파이빌로우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체가 꼭 필요한 걸 와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온 김에 자연스럽게만 들러서 뭐 있나 하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아 맞다, 다음 주에 물놀이 가는데 여기에 다 있네? 그냥 봐서 온 김에 가격도 5달러면 싸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두 개씩 친구들끼리 서로 집어서 가고 그렇게 부담 없이 사는 그런 종류의 쇼핑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트다 보니까 이렇게 시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달러 제너럴 가셨다가 1달러는 1달러의 가치를 하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달러 제너럴은 사실 그 제품군이 딱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정도의 효율을 뽑아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제품들이 대부분이라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똑같아 보이지만 1달러짜리는 또 1달러만큼의 양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 파이빌로우는요,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메이커들도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고 이런 만듦새들도 와서 만져보면은 꽤 괜찮습니다. 화장품들 섹터도 한번 볼까요? 딱 가격대가 5달러 수준이니까 이 개념 자체가 부모님들이 사주는 그런 매장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10대들이 와서 용돈을 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상품군이다 보니까 이런 뷰티용품들이 그냥 달러샵에는 없거든요. 그 정리도 되게 잘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실적을 따져 봤을 때도 이 두
종류의 회사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달러 제너럴이랑 달러 트리 같은 이 달러 샵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엄청나게 실적도 같이 꼬꾸라져요. 왜냐하면 주 고객층들이 서민층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실적이 꼬꾸라지는 곳입니다. 파이브빌로우는 좀 달라요.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 파이브빌로우는 이 주 고객층이 어른들이 아니고 이 어린이들 혹은 10대들, 이 MZ들의 용돈,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돈이 나오고 그들이 주 고객층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관세로 인해서 좀 경제가 불황인데 혼란스러우니까 내가 소비를 좀 줄여볼까? 이렇게 생각을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원래가 또 이제 가성비 있는 소비를 하는 게 MZ 아이들 고객층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경제가 불황이 왔을 때도 그렇게 크게 매출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치로도 보면은 1분기만 하더라도 달러 제너럴은 30% 정도 순이익이 감소를 했는데, 이 파이브빌로우는 순이익이 오히려 5% 이상 늘어났어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밀고 있는 게 이 파이브 비욘드죠. 이 파이브 비욘드는 이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5달러 위라는 겁니다. 제품들이 원래 파이브빌로우의 제품들은 대부분이 5달러 미만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를 해왔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5달러 이상대의 제품도 팔고 있는데, 이것도 생각을 해봤을 때 달러 제너럴 같은 달러샵과 좀 달라요. 전략 자체가. 달러 제너럴하고 달러 트리 같은 곳들도, 달러샵들도 인플레이 계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1달러에 맞추는 제품들을 공급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죠. 실제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지금은 2달러, 3달러, 4달러대 제품들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플레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름과는 좀 다른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된 거고, 파이브빌로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인플레 영향에 따라서 가격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5달러 미만의 제품을 파는데 좀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본인들이 가지고 왔었던 이 5달러 미만대의 제품분들, 간단한 뭐 스낵이라든지 뭐 머리띠라든지 이런 걸 좀 넘어서서 이 파이브 비욘드 도입을 통해서 조금 더 제품군을 확장시켜 보자, 여기에도 초점을 맞춘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겠죠. 스피커들 5달러 미만으로는 팔기 어렵지만 이상으로 좀 높였을 때 7달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블루투스 스피커 7달러면은 엄청나게 비싼 게 필요해요, 이런 거. 대단하죠. 이거 겉으로 봤을 땐 거의 마샬이죠. 근데 글자만 없고 음질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7달러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브 비욘드를 도입하면서 이런 전자 제품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파이브 비욘드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중요한 건 부모님이 사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0대들이 자기의 용돈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대는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봤자 8달러, 10달러 뭐 이 정도 수준, 만 원대. 사실 여기 오는 손님들 중에 아마 제 나이대가 가장 지금 현재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님들도 거의 10대들이 많이 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파이브빌로우는 직원들마저도 10대 직원들을 주로 쓰는 걸로 유명해요. 보통 16살 정도의 직원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을 하는 게 이 파이브빌로우의 특징인데, 미국의 연방법상 14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16살 때부터는 풀타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월마트라든지 보통의 마트들은 18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국의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이 첫 아르바이트로 파이브빌로우 출신이다 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입지적으로도 약간 좀 특이한데, 여기도 들어와서 보면은 홈굿즈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대형 월마트라든지 뭐 홈굿즈 같은 대형 유통점 옆에 붙여가지고 파이브빌로우를 주로 입점을 시켜요. 너는 여기 보고 있어라 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 마트 보고 엄마 나 여기 파이브빌로우 잠깐 들르자 라고 해서 자기는 또 이거 사고,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파이브빌로우는 가끔씩 메이커가 있는 제품들도 많이 비치를 시켜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품질이 꽤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도 이것도 괜찮아요. 스팔딩 농구공, 이게 이렇게 튀겨볼 수 있게 해놨네. 잘 튀겨지진 않네요, 그렇게. 근데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메이커의 제품들이긴 하지만 당연히 5달러대에 팔려면 생산지는 안 봐도 비디오겠죠? 메이드 인 차이나. 파이브빌로우의 80%가 중국산이라고 알려져 있긴 하거든요. 창업자인 데이비드 슐렛인 거는요, 미국의 연쇄 창업가로도 알려져 있어요. 저 같은 보통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못하는 창업을 3번씩이나 한 그런 인물입니다. 1981년도에 미국의 동부를 기점으로 서점 체인 앙코르 북스를 첫 창업을 했어요. 그게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지역 서점과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시켜서 이 고급 서점을 좀 융합시킨 그런 서점이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을 했고 이를 매각을 시켰습니다. 서점을 매각한 뒤에 슐레싱거는 새로운 창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 시장을 공략을 했는데 장난감 유통사 제니 브레이니를 1991년도에 창업을 했어요. 교육형 장난감, 책, 게임 등을 판매하는 소매 체인인데요. 꽤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번창도 잘 했어요. 하지만 회사를 좀 무리하게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게 자금 사정에 좀 문제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결국 2001년도에 경쟁 심화로 인해서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가게 됐죠. 파이브빌로우의 또 다른 공동 창업자 탐 벨리옷은요, 이 제니 브레이니의 직원 출신이에요. 이 슐레싱거의 뒤를 이어서 제니 브레이니의 마지막 CEO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일종의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혹은 직장 선후배 그런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둘이 서로 방향성이 비슷해서 친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비록 그들의 회사는 망했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동네 카페 같은 자리에서 만나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린이를 넘어서서 이 청소년까지로 타겟층을 좀 넓혔고요. 그들이 자신의 용돈들로만 살 수 있는 소매점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용돈샵, 일명 얼로원스 스토어 개념을 처음으로 구상을 한 거죠. 3년 만에 직원 수가 300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시절 다른 기업들이 휘청휘청할 때 파이브빌로우는 오히려 기회의 장을 얻었습니다. 틈새 시장의 탄탄한 플레이어로 투자자들에게 주목을 받았죠. 그해 사모펀드 LLL 파트너스에게 1,700만 달러의 추가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나갔습니다. 파이브빌로우는 2012년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 전국구 소매 체인으로 발돋움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44개 주에 1,8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현재 파이브빌로우가 진출하지 않은 곳은 미국 내에서 알래스카 등을 포함해서 6개에 불과해요. 이마저도 내년까지는 모두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2030년까지 매장 수는 3배, 2026년까지 매출 순이익 2배 달성이라는 트리플 더블 목표를 내세우고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는요, 초고율 관세는 마진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지만 이 정도의 낮은 수준은 충분히 파이브빌로우가 감당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그들이 정상적인 영업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 때라고 기대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판 아트박스 파이브빌로우는 과연 관세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1분기를 극복하고 바운스백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경영 최전선에서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해드리는 오찬 메뉴 스페셜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